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봤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르네상스가 시작된 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죠. 그리고 르네상스는 크게 두 군데였잖아요. 알프스 이남의 이탈리아 지역, 그다음에 알프스 이북의 유럽 지역. 그렇겠는데 알프스 이남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인간 중심인데 예술 작품 중심. 그래서 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여러 가지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최후의 만찬, 인체부도,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다비드상,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죠?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 이런 예술 작품 중심이었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예술 작품 중심이었다면, 알프스 이북은 사회 비판, 교회 비판.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세르반테스의 몰락한 기사를 비판한 뭐였어요? 돈키호테. 그리고 이 교회를 비판한 게 더 나아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의 루터파 교회, 그래서 연벌부를 판매하는 걸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칼뱅의 예정설. 그다음에 헨리 8세의 영국 국교의 성립. 이게 나중에 이제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각각 어떻게 됐는지, 뭐 독일의 슈말칼덴 전쟁 이후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그래서 각 이제 지역의 지배자들이 결정하는 종교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낭트라는 지역에서만 신교를 믿을 수 있도록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독일의 30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강화를 맺게 되고 칼뱅파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면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배울 내용을 좀 상징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PPT 첫 장에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웬 배가 이렇게 있죠. 근데 보면 배가 되게 많기도 하고, 딱 봐도 육지에 가까운 바다는 아닌 것 같죠. 되게 먼 바다로 떠나는 느낌이죠.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신항로 개척입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세계 지도로 시작을 하고요. 빨간 박스 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음, 신항로 개척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이 돼서 전 유럽으로 뻗어나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한다 그랬잖아. 왜일까? 왜 여기서 시작을 했을까요? 딱 봐도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보여야지. 보세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의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성과가 뭐였어요? 지중해 무역을 확보한 거였잖아요. 지중해 무역을 확보한 거였는데, 어, 이 나라들 여기 이 스페인 에스파냐라고도 하죠.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지중해 무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사실은 지중해 무역에 사이드로 밀려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좀 지중해 무역에 소외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새로운 무역 경로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나라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지중해 무역이 확대되는데, 이 지중해 무역에서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죠. 지중해 무역이 확대가 되면서 동방,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의 여러 가지 물산들의 관심이 많아져요. 특히나 후추. 왜냐면 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고기가 뭐 잡내가 나기도 하고요. 또 고기를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후추에 이렇게 재워놔야 그나마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기라고 하는 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잡내 때문에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요리가 돼서 나오니까 맛있게 먹는 거지.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구워 먹는 고기는 뭐냐? 근데 그건 신선한 거고, 그죠? 신선한 거고, 그것도 핏물 다 뺀 거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후추 같은 향신료를 많이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후추 얘기하는 거예요. 후추가 제일 결정적이야. 근데 그동안은 이 아시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샀냐면, 유럽인들이 아시아 물건을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다시 보면, 세계 지도를 통해서 다시 보면 이런 거지. 보세요. 주로 후추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 그 후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려 먹는 그 후추. 어, 인도 이런 데서 후추가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이슬람 애들이 후추 생산지에서 후추를 사요. 그다음에 그걸 이탈리아 북부 도시 애들이 또 사요. 그럼 그걸 사는 거야. 그러면 벌써 두 번, 세 번을 거치죠. 그럼 이 사람들도 내가 이 물건을 사서 팔 때는 이익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겠지만 이슬람 상인들이 이걸 사서 여기다가 이탈리아한테 팔 때는 또 자기 이익을 붙여서 팔 거고 그럼 좀 더 비싸질 거고 이탈리아 상인이 유럽에 팔 때는 또 자기 이익을 붙일 거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도 계속 비싸진다는 거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후추를 원하는데 후추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슬람 상인, 이탈리아 상인 안 거치고 아시아로 바로 가서 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생산지로 바로 가서 사면 조금이라도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이거 중국사 배울 때 배운 적이 있는데 마르코 폴로의 동반견문록 기억나시죠? 발음이 왜 이러지?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가 이제 중국을 여행하고 나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불티나게 팔려요. 잘 팔리면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아시아는 어떤 곳일까? 동양은 어떤 곳일까? 이런 호기심을 굉장히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성직자들은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또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또 예수님을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마르코 폴로고요. 잘생겼네. 그리고 이렇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왔었죠. 음, 1271년부터 1295년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기 정도가 되겠죠. 원나라를 여행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지리학 천문학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뭐 그다음에 천문학 이런 것들. 천문학이 왜 중요하냐면 천문학은 하늘에 사실 별자리를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이제 훨씬 더 우주를 이해하는 학문이 됐지만 천문학이 왜 중요하냐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먼 바다로 떠나면 뭐 지금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침반이 당장에 없으면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북쪽이 어딘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충의 별자리 이런 것들을 보고 지리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침반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기억나요? 중국사 배울 때 배웠었는데 송나라였죠. 송나라. 송나라 때 만들어져서 원나라를 통해서 몽골 제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온 거죠.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이제는 주변에 뭐 이렇게 망망대해라고 하죠. 바다밖에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대여도 심지어 그럴 수 있잖아. 망망대해인데 구름이 너무 잔뜩 껴서 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나침반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북쪽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 예수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망도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게 바로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아까 우리가 봤던 나라들이에요. 사실 이 나라들이 있는 이 지역 이베리아 반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한테 빼앗겨 있던 지역인데 이제 유럽이 점차 안정되고 강화되면서 레컨키스타라고도 하는데 재정복 운동을 해서 이제 이 지역을 다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기독교의 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억날 거예요. 지금 뭐라도 색칠되어 있는 데가 다 이슬람 세력인데 이슬람 세력이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쭉 뻗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까지 들어올라 그랬는데 이걸 막아낸 게 프랑크 왕국의 누구였어요? 카를로스 마르텔이었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슬람 세력권이었는데 이제 이걸 재정복 운동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기독교 국가로 들어선 게 여기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고요. 음, 내가 다 표시를 해놨었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그죠? 그리고 이 지역을 다시 예수님의 기독교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독교 나라가 들어섰다가 최종적으로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카스티아 왕국. 나중에는 여기 보이는 카스티아 왕국이랑 아라곤 왕국이 합쳐요. 결혼으로 합쳐서 요렇게가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부르느냐의 발음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기독교권 국가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건데 이 나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군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권을 회복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중해 무역에서 이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조금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으로 버는 돈이 얼마 없어 얘들은.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되겠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겠다. 지중해 무역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데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 지중해 무역이 얘들은 이제 한창 하겠죠.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이런 애들은 한창 할 텐데 얘들은 좀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아예 바깥으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는데 목적지는 인도예요. 두 나라 다. 목적지는 처음에 인도로 잡아. 왜냐면 인도에 뭐가 많이 나니까? 후추가 많이 나니까. 후추가 당시에 같은 무게에 금보다 비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추가 목적이야. 처음 시작은. 근데 포르투갈은 어떻게 가냐면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방법을 선택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도전이었던 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워낙 큰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도 내려가도 끝이 없단 말이야. 이따 지도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도전을 해본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결국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냐는 포르투갈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제안했던 게 콜럼버스예요. 옛날 고대 그리스 학자들 책을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쪽으로 가도 쭉 가면 인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의 영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젤란 함대가 세계 일주를 성공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경험으로 증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신한로 개척에 업적이 있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볼 텐데요.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건 포르투갈이에요. 바르톨로미 디아즈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1487년이면 이제 조선 전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그렇고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았고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다 가진 못해도 발견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보시면 옛날에도 그러니까 몇 번 가보긴 했었어요. 남쪽으로 가보긴 했는데 요렇게 가봤던 거지. 여기가 포르투갈이에요. 여기가 포르투갈인데 어 이게 지금 지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봐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탈리아잖아요. 한반도 길이가 이탈리아보다 조금 짧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몇 개 들어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거의 몇 배, 한 10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와도. 그죠? 그냥 끝없이 가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닌가? 그래서 돌아가고, 아닌가 보다 돌아가고. 근데 좀 더 멀리 또 도전해보고, never give up 이러면서 또 도전해보고 하다가, 드디어 꺾어지는 걸 봐요. 대박! 이러고 꺾어지는 걸 쭉 따라가봤는데 또 다시 남쪽으로 가. 이런 씨. 남쪽으로 그래도 또 도전, 또 도전, 또 도전. 몇 번을 시도를 했다가 바르톨로메 디아즈 때 드디어 여기로 돌아가는 길을 본 거예요. 드디어. 근데 음 처음에는요 여기를 바르톨로메 디아즈는 폭풍의 고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어요. 왜냐면 왜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여기서 이거 발견을 하고도 그냥 돌아오냐면 어 폭풍이 너무 세게 치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왜냐면 무조건 네벌 기법 했다가는 선원들 다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발견한 거에 의미를 두고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폭풍의 고지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 바르톨로메 디아즈를 지원했던 게 포르투갈의 왕자인 엔리케라는 사람이 지원을 해요. 포르투갈 왕자인데 이 사람이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복귀하고 나서 보고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남쪽으로 진짜 미친 듯이 갔는데 그래도 남쪽에 돌아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 그래서 더 가지는 못했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인도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거기가 폭풍이 너무 심해서 또 가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르톨로메 디아즈를 지원해 줬었던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가 거기 이름을 바꾸자. 너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네 고생한 거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너무 고마운데 거기를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짓기보다는 희망봉이라고 짓자. 우리가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찾은 거다. 이렇게 해서 희망봉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 나가는 길을 끝까지 다 가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길을 발견했다는 거. 여기서 끝은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이 먼저 나갔으니까. 근데 포르투갈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왜냐면 그 따라가면 포르투갈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경쟁일 거고. 근데 이때 나타났던 게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이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콜럼버스인데 이 사람은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가면 인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갑니다. 쭉 가서 진짜로 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콜럼버스는요 죽을 때까지도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의 서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고 바스코다가마는 이름이 좀 기억하기 쉬워. 인도가 목적지라 그랬잖아요. 인도까지 다 가요. 그래서 다가마야. 아, 민망해. 어쨌든 이 사람이 바스코다가마인데 역시 다시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고요. 포르투갈에 앞서서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했었던 그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서 더 나아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갔었던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짜잔, 인도. 이게 이제 포르투갈의 항로인 거예요. 그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이제 저기 뭐야,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땅이,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의 서쪽 지역이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거기가 인도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모르던 전혀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증명해내게 돼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그 서인도 제도는 인도의 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고 지금도 아메리카라고 부르잖아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젤란이 드디어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에스파냐는 주로 이렇게 서쪽 방향을 갔던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서쪽으로 쭉 나서 콜럼버스의 제안대로 서쪽으로 쭉 가서 콜럼버스도 이리 갔었고 아메리고 베스푸치도 이쪽으로 가서 이 땅이 미국이든 멕시코든 이 땅이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이다. 그때는 미국 이런 나라가 없었던 거지. 원주민들만 그냥 살고 있고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던 새로운 대륙이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젤란이 여길 거쳐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거죠. 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렇게까지가 바르톨로메 디아즈.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바스코 다가마. 바스코 다가마는 여기 인도까지 다 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지도 빨간 선이랑 노란 선은 금방 그렸는데 빨간 선 그린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방향을 지도에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다 지금 에스파냐든 포르투갈이든 어때요? 다 대서양을 끼고 있지 않나요?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 대서양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여기 보시면 대서양이라고 써 있죠. 즉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어떤 신앙농교적 방향은 다 대서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무역의 중심이 유럽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였다면 이제는 지중해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서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이렇게 신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무역을 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수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다고 하냐면 포르투갈 기준으로 배 10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9척이 침몰해도 한 척에서 가지고 온 것만 갖고 팔아도 10척의 손해를 다 메꿀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던 거지.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보다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개척한 대서양 무역이 훨씬 더 이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개척한 뒤에도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가 변화해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대서양 중심으로 삼각무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면포나 무기 이런 걸 팔아 넘기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를 팔고요. 아메리카가 이제 아메리카에 생산한 여러 가지 플랜테이션 농작물을 내다 팔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 읽어보시고 뒤에 수업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 이런 식이에요. 유럽이 아프리카한테 면포나 무기를 팔면 아프리카가 아메리카로 노예를 팔고요. 아메리카는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지어서 그 생산물을 유럽에다 파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 뒤이어서 수업 들으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아시아나 아메리카 이런 새로운 대륙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생활이 풍요로워진 거죠. 여러 가지 향신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먹을 수 있게 됐고 더 싼 값에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특히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이랑 은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금이랑 은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이 금이랑 은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금이랑 은이 더 흔해지겠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금 한 5g이면 쌀을 한 20kg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금이 흔해졌으니까 금 5g 가지고는 쌀 20kg를 못 사는 거야. 쌀 20kg 살려면 금이 한 10g, 20g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돼요.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혁명은 뭐냐면 새로운 금융업, 그다음에 상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상업혁명은 뭐냐면 이제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어, 배를 한 척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를 갔다 와서 그걸로 장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해. 그죠? 확실한데 내가 지금 배를 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한테 주식을 팔아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종이를 사람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약속의 증서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 10,000원을 사람들한테 받은 10,000원들을 모아서 배를 사서 이제 아시아에 갔다 와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면 너한테 이 돈도 갚을 거고 뿐만이 아니라 내 이 이익금의 일부를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투자를 받아서 장사한 다음에 그 투자금과 이익금을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는 그런 식의 경제가 근대 자본주의 경제예요. 이런 경제가 만들어진 거. 이거를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침략을 받았던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토착 문명이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아메리카를 침략한 나라는 어디였겠어요, 그러면? 에스파냐죠. 그래서 유럽 특히나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침략하는데 사실 아메리카는 에스파냐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이 없던 게 아니에요. 고유의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문명이 아스테카, 잉카 이런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기를 원하는 마추픽추가 오른쪽 사진에 있죠. 여기 이제 마추픽추고 여기 이제 치첸이사라고 그들의 신전이에요. 신전 굉장히 높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잉카 문명은 에스파냐의 피사로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요. 아스테카 문명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즈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이름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피사로의 부대한테 멸망하고 코르테스의 부대한테 멸망을 하게 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에스파냐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신항로에서 갈 때 방향 기억나시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서 인도로 다 갔죠. 근데 에스파냐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 새로운 대륙이 아메리카였죠. 아메리카를 끊임없이 침략을 해서 아메리카 기존에 있는 아스테카나 잉카 문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 뭘 하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걸 해요. 플랜테이션 농업은 뭐냐면 차의 시간에 들어봤을 걸 플랜테이션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은 뭐냐면 음, 약간 더운 지방, 아열대 지방에서 농업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담배나 아니면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커피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건데 이런 농업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혹시 비닐하우스 여름에 들어가 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체험 하나? 막 이렇게 농업 체험 이런 거? 여름에 비닐하우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덥다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그건 더운 게 아니야. 더운데 더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덥다 땀난다 이게 아니라 숨쉬기가 힘들어요.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근데 플랜테이션 농업 커피나 사탕수수 그런 작물들은 그런 온도에서 자라요. 그렇게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운 막 공기를 빨아들이기가 힘들어 코로.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더워 이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런 어이가 없을 정도로 덥단 말이야. 그런 데서 자라는 작물들을 농사짓는 게 플랜테이션 농업인데 이런 것들 있죠. 커피,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농사지어서 만드는 게 설탕이거든요. 담배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겁나 잘 팔려요. 한국인들 커피 얼마나 많이 먹어요. 커피는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인데 커피는 직장인들의 물이에요. 물. 커피 없으면 죽어. 죽는다는 건 당연히 오바지만 저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켜고 바로 하는 게 커피 끓여 먹는 거거든요.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커피부터 끓이고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해야 그게 마음의 세수야. 이제 아침에 세수해야 좀 정신이 들잖아요. 출근해서는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들어. 이렇게 몽롱했다가 커피라도 한 잔 해야 선생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커피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리고 설탕도 마찬가지죠. 사탕수수로 만드는 설탕도 굉장히 사실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잖아요. 특히나 이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걸? 생각보다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매콤하다고 하는 음식에도 기본적으로 설탕이 들어가요. 그죠? 담배 여러분들은 안 피죠? 나도 안 펴. 근데 많이들 피잖아, 사실 어른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플랜테이션 농업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너무 더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일하기가 너무 힘든데 농사만 지어 놓으면 너무 잘 팔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런 농업은 식민지에서 하기 딱 좋아요. 그 죽도록 일하기 힘든 건 식민지 노예들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을 했으면 그거 팔아다가 떼돈 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나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스파냐에,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해서 노동을 집중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그래서 뭐 커피,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대량 재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많은 원주민들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메리카에 그렇게 금이나 은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금, 은을 채굴하는데도 원주민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플랜테이션 농업, 뭐 금과 은의 채굴 이런데, 또 금은 다 광산에서 채굴하는 건데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힘든 일은 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전염병. 전염병이 진짜 위험했던 게, 천연두나 홍역 이런 전염병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미 걸려봤던 거예요. 이미 걸려봤던 거기 때문에 몸에 뭐가 있어요? 내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백혈구는 천연두나 홍역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싸워봤으니까. 걸려본 병들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메리카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걸렸던 그 병들 있죠. 안 걸려봤단 말이야. 근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들어오면서 유럽인들 몸 안에 있는 천연두 바이러스나 홍역 바이러스가 아메리카 원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몸속의 백혈구는 이 바이러스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처음 걸려보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걸리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게 돼요.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아메리카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삼각무역이 이해가 가시죠? 삼각무역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들으셨으면 이해가 가셔야 돼. 보시면 어, 유럽에서 면포 무기 이런 걸 판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어, 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흑인 노예를 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메리카 애들이 만나본 적 없는 전염병을 유럽인들한테 얻어서 다 죽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노예들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플랜테이션 농작물을 시키는 거지, 농업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담배, 뭐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지어서 유럽에다 파는 거죠. 이런 식의 삼각무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봤던 그림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비인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에다가 흑인 노예를 실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꽉 채워서 싣는 거예요. 똥오줌도 안 치워졌대. 어디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도 없어. 그냥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가 얼마나 먼데 막 몇 달을 가야 돼요. 몇 달을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저러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은 어린아이나 이렇게 여성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물건 적재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발목 보시면 다 쇠사슬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악한 존재야,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지, 그죠?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에 배달해다가, 그죠? 이런 똥오줌도 안 치워주고 화장실도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썩어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에스파냐가 주도하는 삼각무역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사탕수수의 설탕,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금, 은 이런 것들도 유럽으로 많이 갔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르투갈 주도의 아시아 거점 무역. 요거는 이제 뭐냐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바로 인도로 가는 무역을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무역 거점들을 이런 데 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이슬람권 이런 데는 이미 발전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인도, 그다음에 포르투갈은 더 나아가서 중국 쪽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무역 거점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 거점들을 이용해서 무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도의 고아, 말레이시아의 물라카, 뭐 중국의 마카오까지도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삼각무역은 처음에는 에스파냐가 주도하는데 나중에는 네덜란드, 그다음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항로 개척 이후부터를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라고 해요. 왜냐면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